안녕하세요. 실천닷컴 공무원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과학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천체의 관측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죠. 페이지 539쪽에 태양계와 우주 탐사에 관련된 내용을 끝으로 지구과학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었던 천체의 관측 부분은요. 각각의 어떤 천체들의 움직임들, 행성의 운동들, 태양과 달의 특징, 아니면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총집합을 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는 우주 탐사에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히 좀 그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적용을 해 나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파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내용들은 바로 태양계 행성들의 특징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행성들 또는 기타 다른 천체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망원경, 그 망원경의 구조 또는 어떤 두 가지 망원경의 비교 내용들 혹은 성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계 행성들, 우리 외계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외계 행성부터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그런 행성들을 찾는 과정들인데요. 일단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로 잡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렸던 행성의 특징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망원경, 그리고 세 번째가 외계 행성 탐사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539쪽에 보시면은요. 자, 태양계 탐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먼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태양계 탐사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적혀 있는데, 근접통과 궤도선회, 그 다음에 연착륙, 탐사적 낙하,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이제 들어갈 내용이 바로 이제 표면 충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일단 근접 통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탐사선을 어떤 천체로 보냈을 때 그 탐사선 근처를 지나가면서 행성들을 관찰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에서 쏘아 올린 탐사정 중에서요. 지금 현재 태양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탐사정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이제 보이저 2호인데요. 그 보이저 2호 같은 경우가 이제 목성형 행성들을 근접 통과하면서 지금 현재 저 태양계 바깥쪽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그런 탐사정입니다. 근처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관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근접 통과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오는 궤도선회, 말 그대로 어떤 천체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연착륙은요.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탐사하고자 하는 어떤 천체들의 표면이 딱딱한 경우에 거기에 이제 착륙선을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이제 연착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대로 이제 아래 나와 있는 탐사적 낙하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딱딱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거기에 연착륙을 하기가 힘드니까요. 탐사정을 그냥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떨어지는 동안 대기의 성분들을 조사한다거나 혹은 기타 모습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확인해 보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탐사정이 한 가지의 방법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달을 탐사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우주인들이 이 달 탐사선을 타고 달로 가겠죠. 그런 다음에 그 달 탐사선은 일단 달 주변을 궤도선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궤도선회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몇몇 우주인들이 달 착륙선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겠죠. 달로 직접 내려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연착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달 착륙선을 타고 다시 궤도선회를 하고 있는 탐사정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그 달을 탐사하는 과정 중에 사용했던 달 착륙선 있죠? 그 달 착륙선을 이제 다시 궤도선회를 하고 있는 탐사정까지 돌아오는데 사용을 했지만 그걸 굳이 지구로 가져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달 착륙선을 달의 표면에다가 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에다가 충돌을 시켜서 이제 마지막 실험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강제로 표면 충돌을 일으켜서 지진파를 발생시킨 다음에 그런 지진파를 분석해서 달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식의 내용들까지 진행하는 것이 바로 탐사적 낙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행성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가 되는데요. 자, 아래 보시면은 태양계 구성 천체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내용들, 어떤 잡지 같은 걸 보셔도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대표적인 어떤 특징들만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계 행성 중에 태양에 가장 가까운 천체 바로 수성이죠. 자,
일단 수성은 달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달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천체로서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서 태양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성 하면은 일단 대기가 없다라는 것. 대기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달과 같이 해가 비칠 때는 이제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해가 비치지 않는 장소는 굉장히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온도가 보통 400도에서 영하 180도 정도까지 이제 온도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수성 같은 경우가 달과 비슷하게 동주기 자전을 합니다. 우리 달에서 동주기 자전이라고 하는 현상, 바로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서로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동주기 자전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완벽하게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똑같진 않더라도 거의 동주기 자전을 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낮과 밤의 시간이 굉장히 길게 나타나는 경우에는요,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수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금성인데요. 금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서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행성이자 우리가 밤하늘에서 굉장히 밝게 볼 수 있는 행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금성 같은 것들을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관찰하면서 굉장히 밝게 빛난다 해서 샛별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었죠. 자, 이런 금성들, 밝게 보이는 이유, 그리고 금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들은 결과적으로 두꺼운 이산화탄소의 대기층 때문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꺼운 이산화탄소의 대기층. 자, 우리 지구는요, 여러 가지 기체들이 섞여 있는 대기가 존재하고요. 그 대기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압력, 대기압을 일기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성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이산화탄소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표면기압이 95기압이 될 정도로 굉장히 기압이 높아요. 기압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체의 양도 많고 그만큼 무거운 기체가 많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표면기압이 95기압이자 그러면서 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 기체이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심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온실 효과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거의 480도, 거의 500도 가까운 온도까지 올라갑니다. 사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인 수성이 당연히 표면 온도가 가장 높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금성은 수성보다 태양으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때 온실 효과에 의해서 굉장히 이 표면 온도가 높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특징들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금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그러니까 밝게 빛난다라는 거,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산화탄소의 대기층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화성을 한번 볼까요? 자, 화성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보이는 그런 행성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표면이 산화철로 되어 있거든요. 산화철. 그러니까 이제 철이 산소와 반응을 해서 녹슨 상태, 그런 상태로 이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화성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화성인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태양계에서 또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있을 어떤 또 다른 천체로 가장 유력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화성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화성인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자, 화성에 생명체가 살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유, 바로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화성을 관찰하게 되면은 양극에서 하얗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극관이라고 하는데, 그 극관의 크기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극관이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극관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이야기는 따뜻해지고 있구나. 반대로 극관의 크기가 커졌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온도가 낮아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절의 변화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표면을 살펴보다 보면은 지금 현재 물이 흐른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분명히 물이 흘렀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살기에 어떤 꼭 필수적인 요소인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 그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또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뭐 올림푸스 화산 같은 대형 화산 같은 것들도 존재를 합니다. 화산 같은 것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탐사를 하고 있죠. 꾸준하게 탐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탐사정을 보내서, 무인 탐사정을 보내서 지금 현재 열심히 화성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었다라는 이런 흔적 같은, 이런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화성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한 장 넘어가셔서 보실 수 있는 바로, 특징들, 바로 목성이 되겠습니다. 자, 목성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목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양을 제외하고요. 태양계에 있는 천체 중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당연히 질량도 크고요. 크기도 큽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행성을 분류할 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죠. 뒤에 가서 정리하겠지만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크고 질량도 굉장히 크지만 아주 가벼운 기체 성분의 원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좀 상당히 작은 편이거든요. 자, 그런데 목성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줄무늬, 표면에서 나타나는 줄무늬가 있고요. 대적점이라고 하는 거대한 붉은 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목성이 나타나는 특징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줄무늬가 나타나는 이유는 목성형 행성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저런 줄무늬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적점은 대기의 소용돌이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저런 붉은색 점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토성. 토성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고리가 뚜렷하다라는 거. 그죠? 고리가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찌 보면 좀 가장 예쁘게 생긴 그런 행성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고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로 그런 어떤 평평한 고리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은 어떤 위성이나 또는 운석 같은 것들, 이런 돌멩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그런 평평한 그런 고리 모양이 보이는 거거든요. 가까이 가면 아마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은 토성은요, 상당히 많은 수의 위성을 갖고 있죠. 많은 수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위성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고리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토성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기도 크고 이제 질량도 큰 그런 천체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성형 행성들은 밀도가 굉장히 작거든요. 이때 토성 같은 경우가 가장 작은 밀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실제 0.79g/세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의 밀도를 1g/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이야기하는데 토성의 밀도는 물보다 더 작습니다. 그 말인즉슨 물에 둥실둥실 뜰 수 있는 그런 천체라는 거죠. 물론 이제 토성을 띄울 만한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토성의 밀도가 물보다 더 작다라는 것, 그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타 이제 나머지 천왕성이나 해왕성 같은 경우에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때 이 천왕성이나 해왕성의 특징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정도 읽어주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은 특별히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타 이제 다른 태양계 구성원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태양계의 작은 천체들 중에서 소행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성, 해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소행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은요, 말 그대로 이제 행성, 태양 주변을 도는 천체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행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소행성, 말 그대로 크기가 작은 행성들이죠. 모양이 작고 불규칙한 그런 행성들입니다. 주로 이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그런 행성들인데요. 너무 크기가 작고 모양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붙이지는 않고요. 뭐 번호를 부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수미터에서부터 좀 크면은 수킬로미터까지도 해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너무 크기가 작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행성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고 단지 소행성 혹은 외소행성이라고 이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의 소행성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위성이 있습니다. 위성은 행성 주변을 도는 그런 천체들을 위성이라고 부르죠.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 바로 달입니다.
달이 위성이고요. 지금 현재 수성, 금성, 화성 같은 경우는 위성이 아예 없거나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목성형 행성들은 위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때 우리 앞서 천체의 관측 부분에서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 목성을 관찰하는 과정 중에서 4개의 위성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그 위성 바로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고 하는 그런 위성들이었죠. 그런 위성들도 역시 목성 주변을 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목성 주변을 도는 위성들이 더 있습니다. 토성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많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태양계 혹은 이제 우주에 있는 여러 천체들을 표현할 때 그런 부르는 이름들을 자꾸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데, 항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이 나는 천체들, 그리고 행성 이러면은 그런 항성 주변을 도는 천체, 수금지와 목토천, 해왕성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성 같은 경우는 앞서 행성을 도는 그런 천체들을 우리가 위성이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행성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자, 그 이후에 오른쪽 아래쪽 보시면 해성 나와 있죠. 자, 해성 같은 경우에도 태양 주변을 도는 그런 천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태양이 있고요. 보통 행성들이 약간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돈다고 하더라도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을 때, 지금 현재 해성은요, 이심률이 굉장히 큰, 많이 찌그러져 있는 이런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해성의 특징이죠. 보통 이제 얼음, 드라이 아이스, 먼지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태양 주변으로 이제 날아오면서 얘들이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해성하면은 꼬리가 있거든요. 이때 해성의 머리 부분을 우리가 이제 코마라고 부르고, 그 뒤쪽으로 이제 꼬리가 생기는데요. 어떤 학생들이 가끔 그 꼬리를 부스터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절대 아니고요.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태양에 가까이 올수록 온도가 높아져서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녹은 물질들이 뒤로 이제 흩날리는데, 태양 주변으로는 태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들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바람과 같은 현상, 바로 태양풍이 발생을 해서 그 태양풍의 방향으로 지금 현재 그런 꼬리가 흩날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성의 꼬리는 태양의 반대편을 이렇게 향하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꼬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성이 빙그르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이때 해성의 꼬리 부분은 항상 태양의 반대편을 향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런 꼬리는 태양에 근접할수록 점차 온도가 높아서 더 많이 녹아 들어가니까 꼬리가 더 길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양, 바로 이제 가장 가까운 지점이죠. 근일점 부근에서 가장 해성의 꼬리가 길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해성에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 넘어가시면 페이지 541쪽에 지금 현재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구별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행성 관측에서 지구를 기준으로 안쪽을 돌고 있는 행성, 내행성, 그리고 바깥쪽을 돌고 있는 행성, 외행성이라고 이제 구별을 했다면요. 지금은 이제 물리량에 따라 행성들을 구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한번 구별을 해볼 건데요.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 비교 내용에서, 자, 일단 질량이나 혹은 크기는요, 지구형 행성이 작고요, 목성 행성이 큽니다. 지구형 행성이 훨씬 더 작고요, 질량도 작고, 목성 행성은 질량도 크고 크기도 큽니다. 그런데 이때 밀도를 비교하면요, 지구형 행성은 단단한 암석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상당히 큰 편이고요. 목성형 행성들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기체 성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전 주기를 좀 살펴보면요. 지구형 행성들은 상당히 가까이에서 태양 주변을 돌기 때문에 이 만율력이 크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짧은 궤도를 돌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이제 목성형 행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전 속도가 느리고 먼 궤도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공전 주기는 지구형 행성이 짧고 목성 행성이 길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자전 주기를 보면은요. 자전 주기 스스로 한 바퀴 빙글빙글 도는 그런 속도를 보면은 돌멩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구형 행성들은 자전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는 목성형 행성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자전 주기는 지구형 행성이 길고 목성 행성이 짧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고리가 아예 없고요. 위성이 이제 적거나 아예 없거나 이제 적은 데 비해서
목성 행성들은 모두 다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리 하면은 토성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모두 고리가 있습니다. 다만 토성에 비해서 다른 목성형 행성들은 약간 고리가 좀 희미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는 이상 이제 좀 관찰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위성 숫자 굉장히 많죠. 위성들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그런 특징들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될 게 바로 편평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편평도는요, 행성에 찌그러진 정도예요. 행성에 찌그러지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피자 만들 때 보면은 밑에 이제 피자 판, 도우를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빙글빙글 이렇게 돌리면은 점점 이렇게 펴지죠. 그것처럼 이제 이 행성들이 스스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성이 위아래로 이렇게 조금씩 찌그러지거든요. 그 찌그러지는 정도를 편평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구형 행성들은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자전 속도가 좀 상당히 느린 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편평도가 좀 작은 편이에요. 많이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목성 행성들은 밀도가 좀 작고요. 자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평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이때 토성 같은 경우가 밀도가 가장 작아서 편평도도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들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내용이 페이지 54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망원경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셔서 페이지 542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멀리에 있는 천체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관측 기구가 바로 망원경이죠. 자, 근데 이제 망원경도 어떤 전자기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망원경. 이때 사용하는 전자기파의 종류에 따라 우리는 일단 광학 망원경과 그다음에 전파 망원경,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보통 구별을 합니다. 자, 광학 망원경은 주로 이제 가시광선 영역을 사용하는 그런 망원경들, 즉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사용하는 게 광학 망원경. 전파 망원경은요, 말 그대로 이제 전파 영역을 사용하는 그런 망원경입니다. 광학 망원경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서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으로 구별을 하는데요. 빛을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서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으로 구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게 페이지 543쪽에 보시면은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망원경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망원경을 설치하는 장소가 이제 보통 지상에 설치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대기권 위쪽으로 이제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망원경을 이제 우리가 우주 망원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상에 설치하는 망원경들은 사용할 수 있는 전파 영역들, 전자기파 영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들 그 543쪽에 보시면 중간에 그래프가, 그림이 하나가 나와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른 대기 투과율에 대한 그림이 하나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왼쪽이 지금 현재 파장이 가장 긴 그런 전자기파들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파장이 짧아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가시광선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색깔을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 색을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들. 가시광선 영역보다 파장이 짧은 빛이 바로 자외선이었죠. 근데 이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지구의 대기 어느 층인가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흡수가 되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오존층에 흡수가 됐었죠. 결과적으로 자외선은 오존층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자외선을 사용해서 어떤 천체를 관찰하고 싶다. 근데 문제는 우주에서 자외선이 들어오다가 오존층에 흡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상에다가 그런 자외선을 사용하는 망원경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겠죠. 자, 근데 반대로 이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긴 영역들, 바로 적외선 영역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적외선 같은 경우에도요, 결과적으로 지구가 가지고 있는 대기 중에서 특히 온실기체, 바로 수증기나 혹은 이산화탄소 등에 의해서 주로 흡수가 돼 버렸습니다. 그 말은
들어올 때도 흡수가 될 수 있고 나갈 때도 이제 흡수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적외선 영역들을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좀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적외선 영역 중에서 지상에서 내보낼 수 있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파장 영역이 8에서부터 13 마이크로미터 영역이라고 부르던 대기의 창이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적외선 파장 영역들을 사용을 해준다면은 우리는 지상에다가 적외선 망원경을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그런데 우리가 색깔을 보는 가시광선은 다행히도 대기에 의해서 거의 흡수가 되지 않고 지상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에다가 설치하는 대부분의 망원경이 바로 광학 망원경이 되는 거고요. 적외선 망원경도 설치할 수 있지만요. 파장이 매우 긴 그런 전파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대기를 거의 대부분 투과를 하기 때문에 지상에다가도 결과적으로 전파 망원경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고온의 천체를 관찰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저온의 천체를 관찰할 때는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영역들을 사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상에다가 설치할 수 없으니까 보통 지표로부터 약 100km 이상 이렇게 이제 이 망원경을 띄워 올려서 거기서 이제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천체를 관측하고 있죠. 대기권은 높이 1000km까지인데요. 보통 이제 80km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열권 영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열권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적외선이나 자외선 같은 것들이 거의 흡수되지 않고 이제 거의 통과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 망원경들을 100km 이상 이렇게 좀 올려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망원경의 종류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고 가야 될 것은 바로 광학 망원경입니다. 자, 다시 페이지 왼쪽으로 넘어오셔서 542쪽 보시면은요. 자, 거기에 광학 망원경의 두 가지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광학 망원경을 이제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빛을 모아주는 부분, 바로 우리가 이제 보통 주경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빛을 모으느냐에 따라 우리가 각각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으로 각각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굴절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요. 빛을 모아주는 주경 부분이 렌즈를 사용해요. 그 렌즈가 볼록 렌즈입니다. 볼록 렌즈를 사용해서 빛을 모아주는 망원경이 굴절 망원경이 되겠고요. 반사 망원경은 빛을 모아줄 때 거울을 사용해요. 오목 거울을 사용하거든요. 오목 거울을 사용을 해주는데, 자, 이때 이 빛을 모아서 눈으로 이제 보내는 과정 중에서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이제 굴절 망원경은 갈릴레이식하고 케플러식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사 망원경은 뉴턴식이나 카세그레인식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또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굴절 망원경은 이렇게 볼록 렌즈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빛이 렌즈를 통과하는 과정 중에서는 두꺼운 쪽으로 꺾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빛을 모은 다음에 눈을 가져다 대는 접안 렌즈를 사용해서 빛을 이제 이렇게 이제 똑바로 진행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관찰하는 그런 망원경의 형태가 바로 이제 굴절 망원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려드렸던 건 이제 케플러식 망원경인데요. 뭐 갈릴레이식 같은 경우에는 오목 렌즈를 사용하지만 뭐 사실 거의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차이는 상이 뒤집히느냐 뒤집히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그냥 그런 거 있구나라는 거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사 망원경은 오목 거울을 사용합니다. 오목 거울을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자,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빛들이 오목 거울에 반사돼서 이렇게 한 장소로 딱 모이겠죠. 그랬을 때 여기다가 다시 보조 거울, 우리가 이제 부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사용해서 빛을 다시 반사를 시켜서 접안 렌즈를 통해서 이제 관찰하는 그런 망원경을 우리가 반사 망원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반사 망원경 같은 경우에도 부경을 어떤 것을 사용해서 어느 방향으로 빛을 보내느냐에 따라 지금 현재 뉴턴식과 케플러식으로 구별하고 있는데요. 그림 보시면은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두 가지의 망원경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 부분인데요.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 자, 먼저 이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색수차입니다. 이 색수차라고 하는 것은요, 상이 번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이제 한 장소에 모여야지 선명한 상을 볼 수 있는데, 약간 이렇게 조금씩 잘 이렇게 모이지가 않으면은 상이 이렇게 뽀얗게 번져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색수차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색수차라고 하는 것은 렌즈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렌즈를 사용하면 이제 이런 색수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따라서 빛을 모아주는 부분이 볼록 렌즈를 사용하는 굴절 망원경은 색수차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거울을 사용하는 반사 망원경은 색수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학생들 중에서 그래도 저반 렌즈를 둘 다 렌즈를 사용하니까 모두 색수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제 눈에 가져다 대는 렌즈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색수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수차는 지금 현재 굴절 망원경에서 지금 색수차가 나타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의 안정성이에요. 상의 안정성. 이 안정성은 상이 이제 흔들흔들 거리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굴절 망원경은 망원경의 앞뒤가 딱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원경의 몸체에 해당하는 그 경통 부분의 내부에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이 흔들흔들 거리지 않죠. 그래서 상이 매우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반사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이 앞부분이 뚫려 있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이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래서 반사 망원경은 약간 불안정한 그런 상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굴절 망원경 같은 경우에 이제 멀리 있는 천체를 관찰하려면 굴절 망원경이나 반사 망원경 모두 렌즈나 거울을 이제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굴절 망원경에서 사용하는 볼록 렌즈는 대구경 제작이 좀 어렵습니다. 대구경 제작이 좀 어렵고요. 크게 만드는 게 좀 힘들고요. 그리고 크게 만들수록 색수차가 너무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굴절 망원경은 그렇게 크게 만들지는 않고요. 대신에 가까이에 있는 가까운 밝은 천체들을 주로 관찰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반사 망원경은요, 상대적으로 대구경 제작이 쉽거든요. 크게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멀리에 있으면서 좀 어두운 천체를 관찰하는데도 어느 정도 유리한 그런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디 대형 마트나 이런 데 가서도 우리가 이제 망원경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망원경은 대부분 굴절 망원경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산 위 꼭대기에서 이렇게 돈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딱 천체를 관찰하는 그런 관측소 같은 데서는 대부분 이제 반사 망원경이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반사 망원경뿐만이 아니라 뭐 전파 망원경들도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의 비교된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망원경의 성능입니다.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망원경을 좀 사려고 하는데 어떤 망원경 사야 돼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은 망원경은 구경이 큰 거 사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빛을 모아주는 부분, 볼록 렌즈나 아니면 오목거울이 큰 거 사세요 라는 게 바로 좋은 망원경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망원경의 성능은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집광력입니다. 집광력. 빛을 모아주는 능력이거든요. 자, 빛을 잘 모을수록 더 멀리 그리고 더 어두운 천체를 관찰하기가 더 유리합니다. 앞서 굴절 망원경은 대구경 제작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상대적으로 반사 망원경은 대구경 제작이 쉽다 그랬죠. 구경이 큰 걸 만들면 더 멀리에 있고 더 어두운 천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광력은 굴절 망원경보다 반사 망원경이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집광력은 구경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렌즈 지름 혹은 거울 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집광력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욱더 빛을 잘 모아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분해능입니다. 분해능. 자, 분해능은 인접한 두 물체를 구별하는 능력이거든요. 자, 그런데 분해능을 계산하는 방법은 분해능은 구경에 반비례하고 파장에 비례하거든요. 자, 아까 제가 구경이 큰 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 말은 구경이 크고요.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의 수치가 작아집니다. 분해능의 수치가 작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된 수치가 작을수록
성능이 우수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망원경을 통해서 어떤 두 가까이에 있는 별을 봅니다. 근데 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별 사이의 거리가 2mm라고 할게요. 이게 거리로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각거리라고 해서 각도 단위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근데 뭐 크게 상관없는데요. 두 별이 지금 2mm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게요. 자, 근데 이제 어떤 망원경은 분해능의 수치를 계산했더니 3mm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3mm 떨어진 것까지는 구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2mm가 떨어져 있으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하고요. 반대로 어떤 망원경의 분해능의 수치가 1mm가 나왔어요. 그러면 1mm까지는 구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2mm 떨어진 두 별은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분해능의 수치가 너무 커서요. 이걸 구별할 수 없으면 우리 사진 확대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폴리곤이 이렇게 깨져서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막 보이는 그런 형태들 있죠.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해능의 수치가 작은 게 굉장히 해상도가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분해능의 수치를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 성능이 우수하다?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분해능의 수치가 작을수록 성능이 우수한 것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배율이에요. 배율은 이제 구경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배율은 우리가 눈을 가져다 대는 접안 렌즈에 빛이 모이는 장소까지의 거리, 초점 거리분의 빛을 모아주는 렌즈인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초점 거리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그냥 정해져 있는 거 그냥 보고 계산하면 되니까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접안 렌즈의 초점 거리가 짧아지고요.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가 길어질수록 점점 배율은 고배율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고배율로 관찰할 거예요. 고배율로 관찰 시 나타나는 특징들. 일단 첫 번째, 상의 크기가 크게 보이겠죠. 상의 크기가 크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눈에 보이는 그 면적,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더 좁은 시야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보이는 상의 개수가 줄어들죠. 상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밝기가 어두워지는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죠. 저배율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배율은 상의 크기가 작아지고요. 시야가 넓어지고 상의 개수가 많이 보이는데 많이 보이고 밝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고배율로 관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들이 바로 이제 망원경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페이지 542쪽과 543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우주 탐사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가 이제 행성의 특징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망원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가 있어요. 자, 그 하나는 이제 우리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시면서 이제 그 지구과학을 마무리를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다음 수업 이어서 여러분들 지구과학 마지막 내용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